도대체 왜 북한이 위성을 계속 발사하려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북한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는 성공을 시키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을 다시 한번 실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북한의 최대 목표는 뭐냐? 의정부까지 점령이에요. 점령을 하고 협상을 한다. 우리 한국이 해결 갖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전쟁, 먼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확히 알아야겠죠. 오늘 전쟁과 방위산업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소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머니올라에는 이제 첫 출연이신데 구독자분들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입니다. 저기 머니올라 오늘 처음인데 정말 와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머니올라에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했던 말씀 제가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예, 아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바로 좀 본론으로 네, 들어가도록 하죠. 어젯밤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거 불과 몇 시간 전 얘기예요. 일단 작년 11월에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했단 말이죠. 근데 한 6개월 만에 쐈는데 이번엔 실패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도 몇 번 실패를 했었죠. 그 다음에 북한이 바로 쐈어서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 그 간격이 한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위성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보통 한 번 위성 발사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위성을 쏠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지상 실험 다시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보완해서 하는 게 1년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한 달 만에 성공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때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기술진이 와서 몇 가지를 봐줬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러시아 기술진이 와서 몇 가지 봐줬는데 성공했는데 6개월 이후에 다시 쐈는데 또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성공했던 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성 발사체라는 건 고도의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이것이 한번 실패해서 다음번에 다시 발사해서 성공하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긴 시간이 없이 북한이 지금 또 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한계를 드러낸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성공한 건 약간 운에 의한 거였다는 건데 봅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쏜 거잖아요. 이번에 쏜 거는 좀 북한이 어떤 좀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일보된 기술을 적용하려 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진이 와서 알려준 사항에 대해서 그걸 철저히 자기들도 어떤 분석을 하고 자기들만의 기술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좀 더 근본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북한이 위성을 계속 발사하려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까지 북한이 본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기 전까지 북한은 뭘 개발하려고 했냐면 계속해서 ICBM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사실 ICBM하고 위성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쉽게 말해서 북한은 지금까지 뭘 했냐면 펀치를 개발한 거예요. 펀치 개발에 올인을 하다가 불과 1, 2년 전부터 위성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위성 개발했는데 위성을 본격적으로 쌓아 올렸죠. 이게 뭘 하냐면, 이제는 펀치뿐만 아니라 눈도 갖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을 가져서. 그러니까 펀치는 미사일이고, 여기 그 눈은 일종 핵탄두겠네요? 눈은 위성이요. 아, 위성?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타겟을 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감시할 별다른 자산이 없었어요. 위성 자산이 별로 없었거든요.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쪽 물론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민감한 정보까지 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연합 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나은 상황인데 북한은 이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성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만리경이라고 지었나봐요. 그럼 지금 정찰위성 1호기는 지금 우리 지금 지구를 이제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극지방을 돌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볼 수 있죠. 극에서 극으로 돌면. 그래요?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빨리 혹은 늦게 도느냐 이런 도는 타이밍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겠죠. 예. 정찰 위성의 생명은 해상도예요. 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사진으로 볼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 북한이 이렇게 했죠. 한반도를 돌아가면서 어디 찍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뭐 용산도 찍고 뭐 어디도 찍고 군부대도 찍고 찍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사진을 공개를 안 했거든요. 네. 이건 뭘 추측할 수 있냐? 북한이 지금 현재 쏘아 올린 위성의 사진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어디다 보여주기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유의미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포탄도 수출하고 미사일도 수출하면서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러시아도 사실 우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사용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는 힘들지만 정찰 위성 같이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좀 이전을 해서.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제 위성을 실은 거죠. 아. 처음에 러시아제 위성을 한번 원했어요, 북한이. 네. 근데 러시아가 보기에 북한의 그 로켓 기술이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거니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니까, 야, 저거 쐈다가 분명히 떨어질 텐데, 왜 그래야 돼? 그래서 한번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만약에 북한이 이런 위성 발사체 기술을 안정화시킨다면, 러시아가 고급의 위성 정찰을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번에 쏘려고 했던 그 위성에 러시아의 기술, 이를테면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달았다든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분명히 첫 번째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위성의 사진의 해상도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이 있어. 이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아직 제시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좋은 정찰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또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때까지 위성 발사는 계속 시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위협이 될까요? 그럼요. 엄청난 위협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거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정밀한 위성 정찰 결과를 보여주면서 너네 여기에 이런 거 있던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타겟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위성으로 보려고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핵심 군사시설이겠죠. 핵심 군사시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요격 체계? 이런 그다음에, 것들? 우리의 핵심 군사시설 플러스 우리의 핵심적인 뭐 산업시설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일종의 타격 지점을 보려고 하겠네요. 우리는 지킬 게 너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북한의 위성, 눈은 얘기를 했고, 그럼 펀치, 좀 미사일 기술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북한의 현재 탄도미사일 기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일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ICBM을 발사할 정도까지는 왔죠. 근데 여기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은 좀 고도화시킨 건 맞는데, 문제는 실험용과 양산형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실험용까지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게 실험용까지는 테스트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량 양산형이거든요. 양산형도 실험용에 준하는 성능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근데 어차피 이게 미사일이 많이 쏘는 건 아니잖아요. 양산이라는 건 이제 많이 생산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한 두세 발, 뭐 너댓 발 쏠 수 있는 거면 양산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댓발 쏴서 전쟁을 이기진 못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그 안에 분량은 나와야 된다. 그 안에 핵탄두가 있냐 없냐의 차이긴 한데 아무튼 그 북한의 양산형의 품질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분석한 게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관계자들이 분석한 게 있는데 북한제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으로 80%가 불량이었어요. 공중 폭발하든가 사거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근데 그건 조금 기술력이 낮은 미사일 아니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제 이스칸데르란 그 단거리 미사일 자체가 수준이 낮은 미사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고급형 미사일이에요. 우리나라 현무도 계열을 따져보면 이스칸데르에서 나온 계열이에요.
북한도 나름 신경 써서 만든 단거리 네, 미사일인데 그게 네. 거의 불발률이 굉장히 높았다. 굉장히 높았고 20%만 목표 지점에 갔는데 그것도 대부분 요격이 됐습니다. 단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ICBM 자체는 성능은 어떻게 보세요? ICBM은 일단은 10,000km 이상은 분명히 날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탄도를 싣느냐 이런 건데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게 뭐냐면 탄도의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주 공간 바깥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굉장히 취약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재 기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기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 잘 견디지를 못하는군요. 그거 견디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저것만 열만 견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탄도 안에 뭐가 있냐면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센서나 여러 가지 저 유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유도 장치가 그 높은 고온에서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것까지는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그걸 버티고 이제 네. 타격 지점에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버티고 그냥 공중에서 터져버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설령 그걸 뚫고 왔다고 해도 안에 있는 센서가 망가져 버리면 원하는 불발이 될 수도 지점까지 있고. 갈 수 없죠.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 네. 조만간 또 성공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북한이 아주 오래전부터 90년대부터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했잖아요. 이 실험 일지를 보면 처음에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는 성공을 시키거든요. 심지어 이제 북한이 열병식 할 때 영국 언론에서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열병식에 나왔던 저 미사일 아무래도 페이크 같다. 아무래도 네. 더미 같다. 저거 실제가 아닐 것 같다. 영국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2016년인가에. 근데 이 방송이 나오자마자 불과 한 두세 달 뒤에 보란 듯이 성공했거든요. 발사 성공.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 자신들의 국가 모든 역량을 미사일과 핵에 쏟아붓고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그 비대칭 전력을 항상 고도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죠. 또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부분을 도움을 또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를 도움으로써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본 게 네. 북한 10월 도발설 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0월 도발설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네. 11월에 그렇죠. 있으니까 항상 했었으니까. 어떤 자신들의 기술을 약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네.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특히 이게 미국을 향한 그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저는 만약에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을 다시 한번 실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약에 자극적으로 북한이 실험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일본을 넘어가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또 네. 북한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원래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 알잖아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추적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거짓말은 할 수 네.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만 북한이 대한민국을 타격을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가 궁금한데 저도 예전에 뭐 군대 다녀오고 그러면 정훈 교육 시간에 보잖아요. 네네. 뭐 전쟁 나면 네. 장사정포가 뭐 수도권을 공격하고 후방에서 북한의 특작 부대가 네. 막 침투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지 않을까. 진짜 지금 이제 전쟁이 난다면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을 쓴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식 전력을 먼저 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아요. 예. 핵은 항상 최후의 카드예요. 핵은 최후의 카드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렇게 실험들을 많이 하니까 네. 저것부터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재래식 무기부터 쓴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부터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북한 공군은 굉장히 믿을 수 없으니까 북한 자기들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사정포인데 장사정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곡산이라는 170mm 한 포가 있어요. 이게 한 5, 60km 정도 날아가거든요. 이게 좀 약간 옛날 재래식 포인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언론엔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곡산 장사정 포를 서울에 막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예.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네. 뭐 한 시간에 뭐 2만 발을 쏜다라고 하는데 여기 함정이 있죠. 한 시간에 2만 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시간 동안 반격 안 하고 계속 맞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170mm 곡산포는 한번 빵 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장전하려면 5분이 걸립니다. 5분이 걸려요. 근데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다른 장사장포가 뭐가 있냐면 북한의 방사포, 다련장 로켓이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걔네는 뭐 300mm, 400mm, 심지어 600mm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600mm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400km 나와요. 이게 우리가 흔히 그 뉴스에서 보는 네. 약간 트럭 같이 생겼는데 네, 뒤에 원통이 원통형 맞아요. 이게 그 네. 방사포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더 기존의 장사정포보다는 더 위력이 이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위력은 거의 탄도미사일급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로켓으로 쫙 나가니까 이게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고도 20km 이하예요. 20km 이하를 마하 4, 5 정도로 날아가요. 그럼 이건 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북한은 자기네 그 방사포 안에다가 관성 항법 장치를 넣어놔서 비교적 탄도를 유지하면서 똑바로 잘 날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럼 이 방사포는 사거리가 네. 한 3,400km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우리 남하늘 한반도 전체가 사거리가 커버해요. 있잖아요. 전체 커버할 수 있어요.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라는 게 예. 이게 포물선이 아니라 예. 낮은 탄도에도 왜 우리 이제 골프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 그럼 낮은 탄도로 쫙 날아가는 거. 저고도로 빠르게 날아간다. 그렇죠. 그 예. 얘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 요 장사정포, 방사포를 네. 막을 수 있는 우리 군의 요격 체계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 한반도 킬체인이라고 해서 북한이 이런 공격의 조짐을 보였을 때 우리가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쭤보겠죠. 많은 분들이. 군 여기 포대에서 네. 애들이 막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나 근데 그러면 얘네가 다 이거 갱도화 시켰거든요. 안 보이는구나. 네. 갱도화 시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걸 할 때 얘네들이 신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삐삐삐 예. 이렇게 이게 신호를 입력해야 예. 되잖아요. 이걸 뭘로 하냐면은 뭐 텔레메트리라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루투스 비슷한 걸로 해요. 근데 이 텔레메트리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신호를 우리가 먼저 잡아내서 이건 확실하게 공격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타격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실은 북한도 알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더 갱도를 깊게 판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죠. 예전에는 그 탄도미사일의 액처 연료였거든요. 근데 이게 주입하는데 30분이 걸려요. 근데 이게 30분 걸리고 막 이러면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북한이 신경 쓰고 있는 게 고체 연료죠.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 신호를 잡아낸다요. 아니, 네. 저도 북한 군이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신호를 안 하고 그냥 구두로 쏘라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의 그러면 안 걸리는 탄도미사일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텔레메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 못 잡아내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살아남은 탄도미사일이나 이제 방사포가 날라올 텐데 예. 이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죠? 일단 미국이 제공하는 사드가 있죠. 아. 이제 사드가 가장 먼 거리에서 요격을 할수 가장 있죠. 이제 고고도에서 네, 그렇죠. 이 이제 북한의 네. 미사일을 방어하는 일종의 사드가 요격하는 거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같은 그렇죠. 미사일이겠네요.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적합 판정을 받은 전통 적합 판정을 받은 LSAM. LSAM. 여기서 L이란 건 이제 롱 레인지라는 뜻이에요.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게 이 LSAM이 앞으로 개량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드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추구하고 있어요. LSAM이면 한 고도 한 몇 킬로미터 정도? 지금은 한 5, 60km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100km 이상 뭐 이렇게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공2가 있죠. 천공2. 천공2,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리어트, 예. 그 다음에 가장 저고도에서는 우리가 LAMD라고 있죠. 예. LAMD.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이제 방사포 있죠. 네. 그런 곳을 이제 요격할 수 있는, 낮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일종의 그 북한의 방사포도 로켓 형태인 그렇죠. 거죠. 그럼 네. 그 로켓을 우리도 LAMD 안에서는 네. 그 로켓 형태의 네. 또 발사체를 발사해서 그것도 요격하는 시스템인 네, 거죠. 맞습니다. 일종의 오중 체계인 거네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가장 세계 최고 수준의 다층방 방공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면. 이게 쓸 일이 있어서는 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되는데 이게 있어요. 상대방은 펀치만 있고 우리는 방패하고 펀치가 다 있다. 그럼 결국엔 누가 이기겠어요?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드는 일단 미군이 운용하고 네. 나머지 패트리엇은 우리가 산 거니까 네. 우리가 운영할 수 네.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뭐 미사일도 있지만 네. 드론도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지금 우크라 전쟁이나 네. 뭐 중동 전쟁 보면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쓰인단 네. 말이죠. 요 네. 드론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 요격 체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까? 드론 막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요격 체계가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이제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을 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급해 맞으니까 패트리어트로 요격을 했는데 이게 전혀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드론 하나에 샤헤드 드론은 굉장히 그 자폭 드론 중에 그나마 굉장히 고급형이거든요. 이거 해봤자 한 발에 한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패트리어트 한 발은 억 단위거든요. 뭐 10억 단위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훨씬 가성비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방어용 무기는 공격용 무기의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의 비용이 들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을 적절히 탐지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또 우리가 구축해야 돼요. 사실. 그것도 요격 체계와 별개예요? 이거 요격 체계하고는 또 별개예요. 왜냐하면 또 드론은 굉장히 작잖아요. 작고 또 훨씬 낮은 고도로 네. 들어오죠. 예, 속도는 느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째 중요한 건 이 드론을 탐지하는 거거든요. 탐지하는 기술. 그 다음에 탐지한 드론을 어떻게 무력화하는 기술을 이게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드론 탐지 기술이 최고봉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시스템은 드론을 5km 밖에서 탐지하는데 네.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든 이 드론 탐지 시스템은 13km 밖에서 잡아냅니다. 그래요? 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마 올 여름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드론을 탐지하게 되면 드론 격추는 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격추합니까? 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성비 안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예전에는 뭐 이제 전파 방해를 해서 드론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에 채널만 요즘은 상용 드론도 안에 채널이 12개거든요. 그러니까 전파 방해하면 채널을 바꿔요. 알아서 AI가. 근데 군사용은 이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전파 방해로 이걸 떨어뜨리는 건 조금 쉽지가 않고 일단은 물리적 타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업체가 지금 개발한 건데 우리도 드론을 쏴서 그 드론이 얘를 적 드론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같이 쾅 해서 하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제 대공포 시스템인데 35mm 이상 네. 공중 폭발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대공포 시스템은 좀 에어버스트 탄이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께. 그래서 요거는 근데 개발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시스템을 쓰는 게 좋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파 방해가 안 되면 마이크로웨이브를 팔을 쏴서 적 드론의 그 기판을 아예 그냥 튀겨버리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술도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전쟁이 난다면 좀 어떻게 양상이 펼쳐질지가 궁금한데 당연히 북한이 먼저 도발하려고 하죠. 북한이 먼저 도발하려고 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장사장포를 발사하려고 하겠고 우리는 그 사전 징후를 먼저 포착하면 킬체인을 가동해서 상당수의 북한의 이런 장사장포와 탄도미사일을 제거하지만 살아남은 것들을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이제 북한하고 전쟁하면 이러잖아요. 북한군이 항상 탱크를 전차를 앞세우고 탁. 북한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걔네들도 자기들 수준을 알잖아요. 일단은 목표가 뭐 한반도의 적화가 아니고요. 이미 얘네가 뭐냐면은 의정부까지 점령해요. 아, 그래요? 예. 의정부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의정부까지 점령해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점령을 하고 협상을 한다. 의정부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정부까지 점령을 하고
이 점령한 영토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의 위력을 보여주고 네네. 그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다. 근데 사실 북한이 지상군 병력으로 휴전선을 돌파해서 의정부를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고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저도 옛날에 막 군대에서 들어보고 전쟁 나면 전방 사단에서 버티고 있을 때 후방에서 준비해서 쭉 밀고 올라간다. 뭐 그런 유효하긴 하지만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하게 하지만 뭐냐면은 일단 현대전은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국지전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국지전을 해도 연평도 사건 이후에 우리가 지침을 바꿨잖아요. 3배 이상 보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국지적 도발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대응할지를 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도발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북한이. 어쨌든 전쟁이 난다면 전쟁의 양상은 어떤 포격전 그리고 어떤 뭐 공중 자원을 이용한 핵심 시설 타격전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어떤 그렇죠. 지상군끼리의 뭐 대규모 전투라기보다는 대규모 전투는 오히려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장사정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우린 지킬 게 많잖아요. 우리 북한은 지킬 게 그렇게 많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층방 방공 체계를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조금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면 차라리 이제 그런 작전 그러니까 옛날의 작전 개념은 뭐였냐면 북한군이 침공을 하면 최대한 막고 미군이 올라가면 우리가 휴전선을 복구한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내려오면 끝까지 쳐 올라간다. 그걸로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 떠오르는 게 한국 핵 무장론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도 열심히 개발하고 뭐 정찰 위성도 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지금 미국도 지금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도 각 나라가 이제 알아서 좀 방위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도 그냥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고요. 지금 트럼프 측근에 특히 안보 분야에 있는 그 트럼프 측근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물어보자는데 합니다.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왜 미국이 지켜줘야 되느냐?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원한다면 한국이 원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한국은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오히려 트럼프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거예요. 워싱턴 선언이 있었죠.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핵 우산에 대한 그 선언이 있었는데 이게 선언이에요, 사실. 선언이고 조약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구속력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만약에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이 선언은 백지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핵 우산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까요? 그렇죠.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데 저 정상적이지 않은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데 재래식으로는 우리가 앞서잖아요. 북한은 재래식이 안 되니까 비대칭으로 가서 핵을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어느 순간 맞아떨어질 순간이 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쏴야 하나? 라고 해서 오히려 핵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핵을 가졌을 때 국제사회에서도 그거를 뭐 좋게만 보겠습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먼저 쏘려고 할 거다.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핵은 뭐가 있냐면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이라고 해서 매드 전략이라고 하죠. 상호 확증 파괴예요. 억제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쟤도 핵을 가지고 있고 나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안 쏴요. 서로 안 쏘는 거예요. 이게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비대칭 전력, 특히 핵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핵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하고 핵을 개발한다면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맞춰져서 기회가 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뭐 핵 도미노 현상으로 막 이렇게 퍼진다. 지금 핵 도미노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된다면 세계를 위협하는 핵일까요?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고 있고요. 이렇게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누군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는 것은 훨씬 거부감이 덜해요. 우리 한국이 핵을 갖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점점 이게 생각이 드는 것이 유럽, 중동에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약간은 무덤덤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안보 위협이 동진하고 있다. 점점 이제 동북아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점점 철저한 안보 태세, 좀 네.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